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2025년 7월 중국 인터넷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연예인도 아니고 잘생긴 남자도 여자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중국 난징의 홍노인이라는 신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에 관한 영상은 처음에 작은 커뮤니티에서 은밀하게 퍼졌고 사람들은 몰래 영상을 돌려봤지만 곧 난징 아홍이라는 이름이 유명해지면서 이야기는 일파만파로 확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 전역의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고 눈을 뜨기 힘든 그 영상들은 각종 SNS에서 폭발적으로 퍼졌습니다. 웨이보에서 관련 화제는 몇 시간 만에 조회수 1000만을 돌파했고 댓글과 토론은 수십만 건에 달했습니다. 각종 소문이 난무했는데 어떤 이는 아홍의 정체가 60세 노인이라 하고 또 어떤 이는 아홍이 불과 3년 만에 1000편이 넘는 데이트 영상을 찍었다며 전설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큰 사회적 사건이다 보니 피해자들 중 일부는 사생활 유출로 인해 악의적으로 영상이 퍼져나가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중국 난징시 공안국 장寧지국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고 2025년 7월 5일 범행 혐의자를 검거했습니다. 7월 6일 사건에 연루된 용의자는 불법물 유포 혐의로 난징 경찰에 의해 형사고금되었습니다. 다만 경찰은 온라인에 떠도는 많은 정보들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시청자분들은 호기심이 가득하실 텐데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아홍은 여장을 하고 얼굴에는 늘 정성스럽게 화장을 한 채 머리에는 웨이브가 들어간 가발을 쓰고 옷차림은 소박했지만 손짓 하나 눈빛 하나에서 묘한 요염함이 풍겼습니다. 나이는 확실히 좀 들어 보였지만 아직도 묘하게 풍기는 매력이 있었고 바깥에 내세운 캐릭터는 다정한 누나였습니다. 그래서 아홍이 처음 인터넷에 등장했을 때는 무명 인터넷 셀럽이 관심을 끌려고 일부러 자신의 섹시한 짧은 영상을 올린 것이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사태가 점점 커지자 누군가 나서서 난징 아홍이 아니라 난징 홍노인이라고 불러야 맞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온라인에 유출된 각종 아홍의 영상 속에 수많은 스트레이트 남성들이 등장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있는 남자도 있었고 아내와 아이가 있는 유부남도 있었으며 그와 얽힌 상대들은 정말 다양했습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근육질의 피트니스 트레이너, 활기찬 대학생, 체력이 넘치는 운동선수,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는 평범한 노동자들인 배달원, 화이트칼라, 농민공, 심지어 외국인까지 있었습니다. 그중 일부 남성들은 몇몇 네티즌들에 의해 비주얼과 몸매 모두 최상급으로 평가되었는데 섬세하고 잘생긴 얼굴에다 식스팩의 복근과 넓은 어깨, 매끈한 근육 라인은 잡지 모델로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전에는 보기만 해도 심장이 두근거릴 만큼 멋졌던 그들이 다음 순간에는 아홍과 함께 포옹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아홍의 영상은 무려 1691편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 네티즌은 하루에 한 편씩 찍었다고 쳐도 4년 반이 걸린다고 댓글을 남겼고 3년 동안만 따져도 하루 평균 1.5명과 촬영한 셈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평범한 외모의 아홍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잘생긴 남성들을 줄 세워서 만나고 또 끊임없이 교류하며 불타오를 수 있었을까요? 카메라 앞에서 아홍은 언제나 가벼운 대화로 얼음을 깨며 분위기를 풀었고 사회에 아직 발을 들이기 전일지도 모르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아홍을 찾아온 풋풋한 남대생들조차도 금세 아홍과 가까워져 서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아홍은 뛰어난 화장술과 부드럽고 가느다란 때로는 요염한 목소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강렬한 빨간 입술과 섹시한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인터넷상에서 일종의 영웅 초청장을 널리 퍼뜨려 다양한 남성들을 초대했습니다. 또한 아홍의 만남에는 한 가지 규칙이 있었는데 돈은 받지 않지만 오는 사람은 빈손으로 올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마음을 담은 선물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양복에 넥타이를 맨 화이트 칼라가 집들이 선물처럼 땅콩 기름을 들고 찾아왔고 피트니스 트레이너는 단백질 파우더를, 어떤 이는 수박을, 또 어떤 이는 계란을 가져왔으며 마치 시골 친척에게 명절 선물을 들고 가듯 다양한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스승께 바치듯 과일 선물 세트를 가져왔고 외국인들은 초콜릿을 들고 직접 만나러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아홍의 매력을 직접 보고 경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영상 속 촬영 환경은 다소 허름했는데 마치 평범한 민가처럼 보였고 층수도 낮아 보였습니다. 이런 추측은 집안 시설이 단출하고 낮밤을 가리지 않고 조명이 부족했으며 밖에서는 자동차 경적 소리나 아이들 뛰노는 소리가 종종 들려와
주변이 매우 시끄럽다는 점에서 나왔습니다. 꼼꼼한 네티즌들은 이곳은 난징의 오래된 주택가 1층이라고 추정했고, 심지어 몇몇 호기심이 많은 블로거들은 구체적인 아파트 단지까지 찾아내어 그 임대주택은 사실 반지하에 가까운 1층 공간이며 창문 절반이 지면 위로 드러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아홍은 평소에는 그곳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추측도 덧붙였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아홍은 모든 과정 내내 화장을 깔끔하게 유지했고 옷도 벗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차피 상대가 가진 것을 자신도 가지고 있으니라는 이유 때문이라고들 했습니다. 또 일부 네티즌들은 아홍을 찾아간 근육질 남성들을 깊이 분석하며 그들이 아무리 눈치가 없어도 실제로 만나면 아홍이 여장한 것을 눈치챘을 텐데도 결국 관계를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아홍에게 심하게 의존한 사람도 있었는데 한 남성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내내 아홍집을 찾아가 사계절 오빠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또 어느 수다스러운 여성은 온라인에 퍼진 영상에서 자기 아버지로 보이는 인물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마음이 너무 복잡하다. 엄마에게 이걸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계속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시간은 2025년 7월 8일로 넘어가서 경찰이 발표한 공식 사건 통보에 따르면 조사 결과 용의자는 초모 씨로 현재 38살이며 몇 년 전 외지에서 난징으로 온 인물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그의 성별은 남성이지만 줄곧 여성을 가장해 여러 남성과 만나 사적으로 영상을 촬영한 뒤 주로 트위터에 업로드해 유포했습니다. 외부에 떠돌던 60대 아저씨가 여장을 했다거나 1000명이 넘는 남성과 만남을 가졌다는 이야기는 모두 과장된 정보로 확인되었습니다. 어떤 네티즌은 요즘 세상은 너무 혼란스러워서 이제 눈으로 본 게 진실이라는 말조차 의심스럽다며 비웃었고, 또 다른 이는 대체 왜 저 남자들이 아홍에게 그렇게 빠졌을까? 이해가 안 간다. 아홍에게 모든 남자를 뺏긴 기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아홍이 3년 동안 본 잘생긴 남자 수가 3번의 인생을 살아도 만날 수 있는 수보다 많다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일각에서는 아홍이 여성으로 위장해 성숙한 매력을 연출하며 남성을 유혹했다고 추측했고, 또 누군가는 그 이면에 금전적 거래나 협박이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봤습니다. 반대로 호기심이 사람을 죽인다며 이런 일은 명백히 도덕과 법을 위반했다고 비판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은 자신의 명예, 직장, 가정을 걱정해야 하고 다른 한편 자신의 건강 문제까지 두려워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니 자극적인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우리는 늘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순간적인 충동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한 네티즌은 더 나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 작가 우에노 치즈코가 쓴 글에 따르면 초미니 스커트가 누구의 몸에 걸쳐있든 그것이 남자든 여자든 상대가 남자인 걸 알면서도 여전히 초미니 스커트라는 상징에 흥분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혐의가 입증된다면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난징 아홍은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선 그는 사적으로 촬영한 영상을 불법 유포해 수익을 챙긴 혐의로 징역 2년 이하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고의로 HIV를 퍼뜨린 것이 드러난다면 가볍게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피해자가 실제로 HIV에 감염되거나 타인의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중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회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제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2024년 2월 29일 무려 3년 동안 지속된 사건이 마침내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코네티컷주 검찰관 존 도일 주니어의 공개 성명에 따르면 케빈의 목숨을 앗아간 혐의를 받고 있는 친 시엔의 1급 계획적 상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양측 간의 합의에 따라 그는 최대 3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예정입니다. 그러나 최종 선고는 4월 25일에 있을 공식 재판에서 확정될 것입니다. 춘쉔판과 케빈 장, 이 두 사람은 한때 중국인 커뮤니티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백인 여성을 차지하기 위해 MIT의 우수 학생이 다른 예일대의 우수 학생을 살해한 이 사건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친 씨에는 체포된 후 기이한 미소를 지으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 친 씨에는 미국 동부의 한겨울 추운 날씨 속에서 무려 300km 이상을 운전해와 단지 자신이 좋아하는 여성을 사귀게 된 또 다른 우수한 청년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으며 케빈을 죽이게 된 이유는 단지 그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과 사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2월 6일 오후 8시 30분, 미국 코네티컷주 뉴헤이븐의 이스트록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역은 예일대학교와 가까워 많은 학생과 교수들이 거주하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커뮤니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장소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들려왔습니다. 호기심을 느낀 사람들이 창문으로 내다보니 한 SUV 차량이 경찰서에서 토요타 프리우스를 뒤에서 들이받아 8m나 날려버린 광경이 보였습니다. 충격의 강도는 토요타의 뒷 범퍼가 완전히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를 당한 토요타 운전자는 급히 차에서 내려 자동차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SUV 운전자는 차 안에서 2번 연속으로 그의 얼굴을 향해 총을 발사했습니다. 그 후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땅에 쓰러져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 남자를 확인한 후 몇 마디 말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다시 일어서서 총을 다 쓸 때까지 5발을 연속으로 발사한 후 차에 돌아가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 끔찍한 살인사건을 목격한 이웃들은 서둘러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과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총격을 당한 남자는 이미 심장박동과 호흡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피해자의 신분증에는 그가 케빈, 중국어 이름은 장카이원이며 예일대학교의 대학원생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의 25번째 생일까지는 채 10일도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웃의 진술에 따르면 경찰은 처음에 이 사건을 교통사고로 인한 총격 사건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남겨진 타이어 자국을 조사한 결과 케빈의 차는 사건 발생 전까지는 안정된 저속주행 상태였고 가해자가 갑자기 뒤에서 가속하여 충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충돌 전에 가해자는 이미 2블록이나 케빈을 뒤쫓고 있었으며 이는 명백히 계획된 범행이었음을 시사했습니다. 목격자는 또 다른 세부 사항을 제공했습니다. 범인이 빠르게 차를 몰고 도주할 때 번호판이 바람에 뒤집혀졌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희미하게나마 아래에 또 다른 번호판이 있는 것을 목격했는데 이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짜 번호판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처럼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에 더해 피해자가 총격을 당한 부위 대부분이 머리와 가슴에 집중된 점은 마치 처형 방식을 연상시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이 갱단의 보복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케빈은 평소에 건강한 생활을 했으며 어떠한 나쁜 습관도 없었습니다. 또한 그의 가족과 약혼녀에 따르면 그는 밝고 온화한 성격으로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킨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케빈은 심지어 동료나 친구와도 다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를 해칠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당일 케빈은 약혼녀와 함께 호수에서 낚시를 하고 이후 장을 본 후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저녁 8시경 두 사람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어 혼전 동거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케빈은 여자친구와 포옹하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이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갱단이 복수를 하려다 잘못된 사람을 공격한 것일까요? 경찰은 이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범인이 2번째 총격을 가하기 전 분명히 케빈에게 말을 건넸고 신원을 확인한 후에야 계속해서 총을 쏘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때 거리는 너무 멀어 아무도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듣지 못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시기에 미국에서는 흑인이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총격과 차량 탈취를 시도한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최초로 용의자 공고를 발표할 때 차량의 모델과 색상뿐만 아니라 차량에 2명이 타고 있을 가능성과 총격을 가한 사람이 흑인일 것이라는 추측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러한 추측은 전혀 쓸모없을 뿐만 아니라 경찰이 진범을 놓치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케빈이 희생된 지 불과 30분 후 인근 마을인 노스헤븐에서 경찰은 한 폐품 수거소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SUV 한 대가 철로에 끼어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곳은 매우 혼잡한 철도 노선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운전자는 아시아인 남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검은색 패딩을 입고 회색 니트 모자를 쓰고 있었으며 차를 빼내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경찰의 질문에 이 남성은 매우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매사추세츠로 돌아가는 중인데 차에 장착된 GPS가 갑자기 고장나면서 이 길로 들어오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길을 완전히 잃었고 결국 바퀴가 철로에 끼이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경찰은 그의 차량 번호판이 2장 겹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이 차가 며칠 전에 산 새 차라서 매사추세츠의 정식 번호판이 아직 발급되지 않아 임시 번호판을 걸어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경찰관은 남성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으며 그를 경찰서로 데려가 조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남성을 도와 견인차를 불러 SUV를 근처의 한 모텔로 이동시켰고 내일 떠나기 전 반드시 차량을 꼼꼼히 점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렇게 친절한 경찰의 도움에 운전자는 거듭 사과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모텔 옆에 있는 한 식당 직원이 주차장에 있는 대형 쓰레기통에서 무거운 비닐봉지를 발견했습니다. 봉지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소형 총기 7개의 탄창, 그리고 여러 상자에 가득한 미개봉 탄약이 들어있었습니다. 놀란 직원은 급히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다름 아닌 전날 밤 그 경찰이었습니다. 그는 비닐봉지 안에 있는 한 물건을 보며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젯밤 그 운전자가 쓰고 있던 회색 니트 모자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옆에 있는 모텔로 가서 확인했습니다. 프론트 데스크 직원은 전날 밤에 분명히 아시아인 남성이 투숙했지만 체크아웃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관이 그 남성의 방을 수색했을 때 방 안의 물건들이 전혀 사용되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그가 단지 위장하기 위해 머문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SUV는 여전히 주차장에 있었습니다. 낮에 충분한 빛 아래에서 경찰은 차량 앞쪽에 명백한 충돌 자국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게다가 차량의 앞좌석에는 붉은 자국이 약간 묻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자국을 조사한 결과 이 SUV의 앞부분 손상과 캐빈 차량의 후방이 움푹 들어간 부분이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차량 내부의 붉은 자국 또한 캐빈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범인이 가까운 거리에서 그를 총격한 후 옷에 묻은 피가 차 안에 묻은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번호판이 가려진 차량 정보를 바탕으로 경찰은 사건 발생지에서 300km 이상 떨어진 한 자동차 대리점을 찾아냈습니다. 그 결과 이 대리점이 이틀 전에 이미 이 SUV가 도난당했다고 보고한 상태였습니다. 대리점의 한 판매원에 따르면 한 아시아인 남성이 차를 사러 와서 여러 대의 차량을 살펴본 뒤 앞좌석과 뒷좌석을 평평하게 눕힐 수 있는 SUV를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차량의 좌석을 눕혀 직접 누워보며 매우 만족스러워했다고 했습니다. 이 행동은 판매원에게 약간의 의아함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좌석을 평평하게 눕힐 수 있더라도 그 안에서 잠을 자는 것은 여전히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판매원은 그 남성에게 장거리 여행에 더 적합한 캠핑카를 추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남성은 굳이 이 SUV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정식으로 구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 시승을 해보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그 판매원도 앞서 언급한 경찰처럼 이 남자가 옷차림이 단정하고 말투가 예의 바르며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자에게 차 열쇠를 건네주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차를 몰고 떠나더니 몇 시간 동안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리점이 문을 닫을 때까지도 남자는 돌아오지 않았고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은 판매원은 그제서야 차량 도난을 경찰에 신고하며 후회를 했습니다. 자동차 대리점과 모텔에서 제공한 등록 정보를 바탕으로 경찰은 범인이 MIT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29살 중국계 남성 친슈엔이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경찰이 친슈엔의 사진을 들고 케빈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신원 확인을 요청했을 때 케빈의 약혼 여인 지온 페리는 약간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예일대학교에서 생물물리학 박사과정을 시작하기 전 MIT에서 석사과정을 밟았다고 말했습니다. 페리는 학교에서 열린 행사에서 신시엔을 몇 번 본 적이 있으며 그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페이스북에서 친구를 맺었지만 소통을 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2020년 5월 31일 졸업식 당일 친슈엔은 페리에게 몇 번 메시지를 보내 그녀를 직접 만나 축하하고 싶다고 했지만 페리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 후 친슈엔은 직접 만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화상통화로 축하 인사를 나누자고 제안했지만 페리는 그가 시도한 몇 번의 줌 통화를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 이후로 두 사람은 더 이상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페리에 따르면 친슈엔과 케빈은 서로 만난 적이 없었으며 친슈엔이 9개월 후 300km를 운전해와 케빈을 해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친슈엔의 범행 동기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사건 발생 일주일 전 케빈이 여자친구에게 성공적으로 청혼을 했고 이것이 친슈엔에게 큰 자극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케빈이 올린 24초짜리 영상에 따르면 당시 그는 페리와 함께 공원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작은 폭포 근처에 다다랐을 때 케빈은 준비해둔 반지를 꺼내 무릎을 꿇고
여자친구에게 로맨틱한 청혼을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놀라움에 감동한 그녀는 승낙하며 거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상은 두 사람이 달콤한 포옹을 나누는 모습으로 끝났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각자의 소셜미디어에 약혼 소식을 올렸고 이 청혼 영상을 함께 게시해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행복을 나누었습니다. 게시물에는 친척과 친구들의 축하와 좋아요가 가득했지만 이 소식은 친시엔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경찰이 친시엔과 케빈의 약혼녀가 서로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표하자 온라인상에서 특히 많은 중국 매체에서 엄청난 여론의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세 사람 간의 삼각관계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라며 의도적으로 약혼녀에게 책임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고의로 두 남자를 동시에 유혹하여 두 명의 뛰어난 중국계 젊은이들 사이에 증오를 불러일으켰고 결국 살인사건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악의적인 사람들은 MIT 박사가 백인 여성을 위해 예일대학교 석사를 살해했다는 주제로 수천자에 달하는 이야기를 지어내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봐도 페리와 친슈엔이 함께 찍힌 유일한 사진은 2020년 3월에 학교에서 열린 모금 행사에서 촬영된 것입니다. 두 사람의 표정, 몸짓, 그리고 서로 간의 거리로 보아 그들은 단순한 동문 관계일 뿐 연인 관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케빈과 페리의 소셜미디어에는 그들의 다정한 커플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경찰 보고서에도 친슈엔과 페리 사이에는 연애 관계나 육체적 관계가 전혀 없었으며 그들은 단순 동문일 뿐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페리는 친슈엔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친슈엔의 눈에는 냉미녀 같은 그녀가 되려 케빈을 좋아하다니 그는 단지 예일대학의 가난한 학생인데 말이죠. 페리의 말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0년 초 한 교회의 행사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 당시 페리는 케빈의 밝은 미소에 매료되었고 그에게 먼저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은 신앙이 일치하고 가치관이 같으며 외모도 잘 어울리고 음악을 사랑하는 공통점까지 있어 완벽한 연인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두 사람의 감정은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갔고 페리와 케빈의 가족들도 매우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2020년 8월 케빈의 텍사스에서 2개월 동안 주방일군 훈련을 받으러 떠났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코네티컷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환영 인파 속에서 한눈에 어머니와 여자친구를 알아보았습니다. 원래는 MIT에서 박사과정을 계속할 수 있었던 여자친구 페리는 케빈과 더 가까이 있기 위해 예일대학교로 진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케빈은 그녀와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생각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한 연애는 친슈엔의 7발의 총격으로 인해 비극적으로 끝나버렸습니다. 페리는 결혼식을 기다리기는커녕 약혼자의 장례식을 먼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는 케빈의 25번째 생일이기도 했지만 그날은 그가 묻히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장례식에서 페리는 눈물을 흘리며 당신이 천국에서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라요.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잘 지내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케빈의 부모님은 실신할 정도로 슬픔에 잠겼습니다. 첫 세대 이민자인 그들은 미국에서 20년 넘게 힘겹게 살아오며 아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케빈은 집안의 유일한 자식으로 어릴 때부터 매우 착하고 똑똑했습니다. 그는 학업 성적이 항상 우수했을 뿐만 아니라 여가 시간에도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도와주곤 했습니다. 많은 단골 손님들은 그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봐온 이들이었습니다. 케빈의 중학교 선생님도 장례식에서 케빈에 대한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케빈은 어렸을 때 학교가 끝나자마자 전화 판매 일을 하러 가곤 했으며 주말에는 낚시를 즐겨 했습니다. 잡은 물고기를 집으로 가져와 어머니께 저녁 식사를 준비해드리곤 했죠. 또한 가정에 부담을 덜기 위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곧바로 군에 입대했습니다. 제대 후 대학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3년 후 케빈은 우수한 성적으로 예일대학교에 입학했고 대학의 모든 학비와 생활비를 전액 충당했습니다. 이후 환경과학대학원에 진학하여 석사학위를 추구했습니다. 그는 유튜브에서 자신의 채널을 운영하며 주로 피트니스 팁, 건강한 식단, 그리고 일상생활을 공유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그는 특유의 밝은 미소와 건강한 몸매를 자랑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반면 친슈에는 케빈보다 4살밖에 많지 않았지만 훨씬 더 나이가 들어 보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우울했고 말수도 적었으며 학교에서도 친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을 비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케빈과 친구가 되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케빈이 친슈엔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친슈엔이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남자라고 생각하며 그를 무시하는 여자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친슈엔 판의 부모였습니다. 사실 경찰이 도난당한 SUV 정보를 추적한 후 매사추세츠에 사는 판 가족에게 바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판의 어머니는 전화에서 매우 냉담하게 자신도 친슈엔과 연락이 닿지 않으며 그의 휴대전화가 꺼져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경찰의 모든 전화에 응답하지 않았고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친슈엔이 자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전국에 지명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인터넷과 TV 속에서 계속해서 방송되었고 고속도로변의 대형 광고판에도 그의 사진이 게재되었습니다. 그 결과 5일 후 멀리 떨어진 조지아주에서 친슈엔으로 보이는 사람이 목격되었습니다. 그는 검은색 배낭을 메고 있었고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며 매우 수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유소 편의점에서 몇 가지 물건을 산 후 도로에 세워진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중년의 아시아인 부부였습니다. 목격자와 CCTV 영상을 통해 경찰은 이들이 친슈엔과 그의 부모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가족은 함께 도주 중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경찰은 수사 범위를 친슈엔의 부모까지로 확대하고 그들의 통신 기록, 차량 번호판 정보, 은행 거래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조사 결과 친슈엔이 범행을 저지른 다음 날 그의 부부는 그와 함께 남쪽으로 7개의 줄을 가로질러 자동차로 이동하며 여러 ATM에서 대량의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호텔에 머문 기록은 전혀 없었고 이는 아마도 그들이 발각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일상생활을 모두 도로에서 해결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판 가족은 3주 동안 도피 생활을 했고 결국 경찰은 여러 감시 수단을 통해 고속도로에서 판 가족의 차량을 멈춰 세웠습니다. 그러나 차 안에는 친슈엔의 부모만 있었고 친슈엔은 없었습니다. 판 아버지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당일 밤 그는 아들 친슈엔에게서 전화를 받았고 큰 문제가 생겨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들의 안전을 걱정한 판 부모는 그날 밤 뉴헤이븐으로 급히 가서 친슈엔과 만났습니다. 세 사람은 상의 끝에 도주하기로 결정했고 이후 경찰이 추적을 피하기 위해 힘든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그들은 친슈엔의 행적이 목격되었다는 소식을 TV에서 접했습니다. 자신의 위치가 발각된 것을 알게 된 후에도 그들은 자수하지 않고 판 부모가 계속해서 남쪽으로 차를 몰고 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친슈엔은 모든 현금과 아버지의 중국 여권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판 부모는 체포된 후 그들이 헤어진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을 밝히기를 거부하여 경찰이 더 이상의 수사를 진행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친슈엔이 아버지의 여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혹시 그는 아버지의 신분을 가장해 중국으로 도망가려는 것일까요? 게다가 그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는 미국 국경에서 약 300km 밖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멕시코로 도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2021년 4월 8일 사건 발생 약 2달 후 FBI는 친슈엔에 대해 국제적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때 친슈엔은 이미 차이 헨리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엘라베마주에 숨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더 보스턴 글로브의 인터뷰 보도에 따르면 그는 몽고메리에서 현금으로 한 아파트를 임대했으며 바로 옆집이 집주인의 집이었습니다. 집주인은 그가 매우 조용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라고 회상했습니다. 그는 또한 집안의 아이들에게 컴퓨터 문제를 해결해주는 등 매우 친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감사의 표시로 집주인은 그가 마당에서 자라는 채소를 마음껏 사용하고 신선한 달걀을 주어 요리할 수 있게 허락했습니다. 엘라베마에서의 이 기간 동안 친슈에는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전원 생활을 즐기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21년 5월 13일 몽고메리 경찰서가 미국 해안 경비대의 협조로 97일간 도피하던 친슈엔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친슈엔의 위치를 어떻게 파악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으며 체포 과정이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양측 간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친슈엔은 수갑이 채워진 후 놀란 집주인에게 미소를 지으며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기이한 미소는 그가 수감복을 입고 경찰이 사진을 찍을 때도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친슈엔의 기이한 미소만큼이나 그의 범행 동기도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단지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약혼했다는 이유로 라이벌을 살해하러 간다는 행동은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친슈에는 자신이 이렇게 뛰어난데 왜 페리가 자신을 선택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스스로도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사실 학업 성취도만 놓고 보면 그는 매우 우수한 학생이었습니다. 친슈엔의 페이스북 정보에 따르면 그는 중국 상하이 출신으로 부모님은 어릴 때부터 그에게 엘리트 교육을 시켰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그는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사립학교에 다녔고 15살에 미국 메릴랜드 주의 워튼 하이스쿨에 입학했습니다. 이 학교는 현지에서 4위에 위치하며 부유한 중산층 지역에 위치한 명문 학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슈엔의 고등학교 성적은 매우 우수했고 특히 이과 과목에서 동급생들을 앞서 나갔습니다. 모든 과목에서 A를 받았으며 학교 웹사이트에 따르면 그는 미국을 대표하여 국제수학 올림피아드에 참가해 은메달을 획득한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영재는 학교 설립 4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 미국을 대표해 이러한 국제대회에 참가하려면 미국 시민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당시 친슈에는 아직 18살이 되지 않은 중국 유학생이었으며 불과 2년여 만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이러한 속도는 매우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오래전부터 친슈엔과 그의 어머니가 이미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을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미국에서 태어나 상하이에서 학교를 다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그는 살해된 케빈과 마찬가지로 미국 국적을 가진 중국계 미국인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친슈에는 정말로 뛰어난 수재였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졸업 후 MIT에 입학하여 박사과정까지 순조롭게 이수했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상을 수상하고 최상위 컴퓨터과학 및 인공지능 연구실에 들어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박사과정 중 그의 논문은 이미 80회 이상 인용되었으며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연습해온 그는 MIT에 입학할 때 정규 행사에서 피아노 독주를 선보였고 학교 신문에서는 그를 뛰어난 피아니스트로 소개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피해자 케빈도 음악을 사랑했으며 종종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피아노 연주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연주 실력은 친슈엔에 비해 훨씬 떨어졌고 주로 난이도가 낮은 대중음악을 연주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음악은 진솔하고 편안했으며 그의 성격처럼 생기가 넘쳤습니다. 그러나 케빈의 이러한 장점들은 친슈엔의 질투심 속에서 죄악으로 여겨졌습니다. 자신은 MIT 박사과정 학생이고 부유한 집안의 아들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부모님이 보스턴 북부에 80만 달러, 약 11억 원 상당의 집을 사주었습니다. 심지어 피아노 실력조차 케빈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런데 왜 페리는 자신이 아닌 케빈을 좋아했을까요? 단지 그가 복근이 있고 치아가 더 희다고 해서 그런 것일까요?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공평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신슈엔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인 판씨 부부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신슈엔이 체포된 지 2달이 넘은 후 경찰은 그의 부모인 판씨 부부도 조사하겠다고 발표하며 그들을 아들의 도주를 돕고 사법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모의 지나친 자식 두둔 때문에 검찰은 친슈엔이 해외로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5천만 달러, 약 68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보석금을 책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나중에 법원이 보석금을 2천만 달러, 약 270억 원으로 낮추긴 했지만 이는 여전히 코네티컷 역사상 가장 높은 보석금 기록이 되었습니다. 보석금이 이렇게 높게 책정된 이유는 친슈엔이 도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법원의 판단뿐만 아니라 판 가문이 매우 부유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미국 금융범죄조사관이 제공한 보고서에 따르면 판씨 부부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중국에서 거액의 자금을 그들의 계좌로 송금받았으며 예금액은 이미 수백만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아들에게 현금으로 집을 사주었고 매사추세츠주에 2채의 호화저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들이 도주 중일 때도 집을 사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신슈엔이 체포될 당시 그의 방에서 2만 달러, 약 2,700만 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판 가문이 보기에는 별로 큰 돈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역으로 판씨 부부가 아들의 범행과 도주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은 그들이 도주하는 동안 ATM에서 인출한 현금의 최대치였기 때문입니다. 판 가문이 아무리 부유해도 2천만 달러의 보석금은 그들의 감당 한도를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친슈에는 체포된 후 계속 구금된 채로 재판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당시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건 처리 지연이 심각했으며 재판은 3년 동안이나 연기되었습니다. 그동안 판씨 부부는 아들을 위해 여러 번 변호사를 교체했습니다. 변호 전략도 초기에는 경찰의 증거 수집 절차의 문제를 지적하는 방향에서 시작해
감정이 격해져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으로 마지막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주장으로 변했습니다. 이로써 판시 부부는 아들의 우수성을 강조하는데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이 교도소에서 우등생으로 지내느니 차라리 자유로운 정신병자로 남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신씨에는 예정된 5월 재판 전에 유죄를 인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리고 케빈을 해칠 때 그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아마도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을 것입니다. 우등생이라는 칭호는 한때 동급생들의 부러움과 부모님의 자부심을 불러일으키던 것이었지만 이제는 약간은 부정적인 의미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성적이 좋다고 해서 인품이 좋은 것은 아니며 시험 성적은 학습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걸러낼 수는 있지만 인품이 부족한 사람을 걸러낼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식 그 자체는 개인의 성격적 결함을 보완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학업 성취를 지나치게 추구하다 보면 사람들은 종종 압박이 초래하는 극단적인 심리 문제를 간과하게 됩니다. 게다가 학교라는 상대적으로 폐쇄된 환경에서 살아가면서 성적이 곧 능력과 지위의 상징이 됩니다. 삶이나 사랑에서 한 번의 좌절과 실패를 겪으면 마음은 마치 계속해서 조여지는 바이올린 현처럼 긴장하게 됩니다. 더 강해지지 않으면 결국 그 현은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등생이 일으킨 비극은 종종 사람들에게 더 큰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킵니다. 결국 수년간의 노력 끝에 얻고자 했던 것은 살인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 역시 자식이 교도소에서 생을 마감하길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케빈에 대해 알아가면서 신슈엔이 항상 궁금해했던 질문에 대해 우리도 답을 시도해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페리는 케빈을 선택했을까요? 그 답은 아마도 케빈의 페이스북 첫 페이지에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과 모든 사람에게 삶은 선물이며 나는 그것에 매우 감사한다고 썼습니다. 아마도 페리가 좋아한 것은 그의 외모나 재능, 그리고 가정 환경이 아닌 삶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선한 마음을 가진 그의 내면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의 모든 내용을 마칩니다. 여러분은 신슈엔이 결국 어떤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의 부모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을 좋아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여러분은 어릴 적 숨바꼭질을 좋아하셨나요? 영국에 살던 중국계 모녀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살아남은 어린아이가 무시무시한 게임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그 게임은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로맨틱한 구애로 보였던 행동 뒤에는 끔찍한 점수를 적는 리스트가 숨겨져 있었고 싱글맘을 서서히 참변으로 이끌었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바로 영국 모녀의 숨바꼭질 실종 사건입니다. 2021년 2월 목요일, 셜라 아키노는 언니 베니 린벅과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셜라는 필리핀에 있었고 언니 베니린은 영국 브리스톨에 살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영국으로 이사 간 지 18개월이 지났지만 두 자매는 8시간의 시차에도 불구하고 매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이날 언니는 딸과 함께 어떤 남자의 차에 앉아 동생과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최근에 그 남자를 만났는데 당시 차 안의 분위기는 아주 좋았습니다. 심지어 셜라는 운전 중인 남자에게도 인사를 건넸습니다. 남자는 나이가 좀 들어 보였고 키가 크고 마르며 대머리였습니다. 셜라는 그 남자가 별로라고 생각했지만 언니는 그가 친절하고 엔지니어라며 마음에 든다고 말했습니다. 언니가 행복해 보이는 모습에 셜라는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통화가 언니와의 마지막 통화가 될 줄은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먼저 이야기의 주인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인공 베니 린벅은 1995년 11월 필리핀에서 태어났으며 여동생 외에 오빠도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베니린은 똑똑하고 친절하며 아름답고 믿음직한 여자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베니린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일하기로 결정했고 한편으로는 데이트 사이트에서 이상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베니린은 얼굴은 예쁘지만 키가 150cm도 채 안 돼 항상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015년 20살이 된 베니린은 데이트 사이트에서 자신보다 40살이나 많은 영국 남자 렉시턴벅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만난 지 얼마 안 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베니린이 임신하여 2018년 7월에 두 사람은 필리핀 사마르에서 결혼하여 딸 젤리카를 낳았습니다. 부부는 2019년에 영국으로 이사하여 생활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은 실패했지만 베니린은 항상 적극적으로 생활했습니다. 그녀는 딸과 함께 영국에 남아 힘들게 일을 하며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녀는 요양원에서 일했었고 온라인에서 진공청소기를 판 적도 있었습니다. 또 딸을 키우며 여윳돈을 필리핀에 있는 가족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전 남편과 이혼하여 혼자 살게 된 베니린은 전에 없던 자유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영상 초반에 차 안에 있던 남자는 누구일까요? 알고 보니 베니린은 이혼 후 데이트 사이트에서 앤드류 이네스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네스는 1970년 6월생으로 당시 50살이었으며 베니린의 전 남편과 마찬가지로 그녀보다 25살 많았습니다. 이네스는 영국 던디에서 컴퓨터 게임 업계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그 역시 결혼에 실패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본에서 가정을 꾸려 결국 이혼하게 되었고 아내와 아이들은 일본에 남게 되었고 그는 영국으로 추방당했습니다. 비슷한 경험으로 두 사람은 꽤 잘 통했습니다. 사실 베니린은 처음에 조금 망설였고 이네스는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러다 영국이 전염병으로 봉쇄된 기간 동안 이네스는 베니린이 있는 브리스톨까지 440마일을 운전해 그녀를 만나러 가 결국 베니린은 감동받아 그와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2월 18일 목요일 베니린은 딸 젤리카와 함께 이네스를 만나 던디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다음날 그들은 던디 주변을 관광하고 B&A 박물관과 캠퍼다운 공원 등을 방문했습니다. 베니린은 동생에게 메시지를 보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고 이네스의 집도 방문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전라는 언니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보낸 메시지에 답장이 없었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3일 동안 언니와 연락이 닿지 않자 셜라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이상하게 변해갔습니다. 베니린이 실종된 지 4일째 되는 날 이네스는 셜라에게 매우 이상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베니린이 딸과 함께 온라인에서 만난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던디에서 베니린과 딸을 데리고 여행을 떠난 후 그 남자의 집까지 차로 데려다 줬다고 했습니다. 셜라는 그의 메시지를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언니는 무엇을 숨기는 사람이 아니어서 새로운 연인이 있다면 꼭 동생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이네스의 메시지는 셜라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그녀가 계속 이네스에게 질문하자 그는 베니린이 전 남편에게 딸을 빼앗길까봐 숨어 있다며 글래스고에 있는 다른 남자의 집에서 정착하게 되면 셜라에게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네스의 설명은 모두 허점투성이었습니다. 언니가 정말 숨으려고 했다면 전날 그렇게 신나지 않았을 것이고 간단한 짐만 들고 떠날 리가 없었습니다. 걱정이 된 셜라는 이네스에게 언니의 영상을 찍어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네스는 바로 찍은 영상이 아닌 베니린이 이전에 촬영한 영상을 보냈습니다. 결국 셜라는 언니가 위험에 처했다는 생각이 들어 바로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3월 3일 베니린이 실종된 지 2주가 되었습니다. A번가 서머식 경찰은 실종된 여성과 아이를 찾기 위해 긴급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던디 경찰은 A번가 서머식 경찰에 연락을 취한 뒤 3월 5일 금요일 오후 3시 20분에 이네스가 살고 있는 트룬 애비뉴에 있는 집으로 출동했습니다. 그레이엄 스미스 경위가 사건의 담당자였는데 그는 이네스의 집에서 그의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베니린과 그녀의 딸을 태웠던 차량이었습니다. 스미스 경찰은 이네스의 집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경찰은 창문을 통해 이네스가 집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네스는 경찰을 보고 두려움과 함께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베니린을 만난 적이 있지만 그 후 베니린과 그녀의 딸은 글래스고로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이네스의 차는 최근 글래스고로 간 기록이 없었습니다. 스미스 경찰은 이네스의 방을 확인하려고 했지만 이네스는 자신이 아직 자가격리 중이고 딸이 막 샤워를 마쳤다며 경찰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창문을 통해 보이는 소녀의 옷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는데 막 샤워를 마친 것 같지는 않아 경찰은 강력히 수사를 요구했고 결국 이네스는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네스의 방 안은 배치가 매우 이상했고 심지어 혼란스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방에는 아무런 물건이 없었고 냄비, 접시 등은 계단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흙이 덮여 있었는데 마치 주방을 새로 공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거실에 있는 소녀는 스미스의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처음 그는 이 소녀가 베니린의 딸 젤리카라고 의심했지만 두 아이의 나이가 달라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눈앞의 소녀는 대략 8살 정도 되었지만 젤리카는 3살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젤리카와 그녀의 어머니는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CCTV 영상에는 베니린이 이네스의 집을 떠나는 장면이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베니린 여동생의 진술에 따르면 언니는 마지막 문자에서 자신이 이네스의 집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네스의 방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졌지만 모녀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두는 이네스가 모녀의 실종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유력한 증거가 없어 그를 체포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스미스 경찰은 소녀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이네스의 아이는 어머니와 함께 일본에서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소녀는 누구였을까요? 경찰은 소녀에게 질문을 한 후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소녀가 저 사람은 제 아빠가 아니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소녀는 자신이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며 이네스는 본인과 관계를 맺을 때마다 손목을 수갑으로 채웠으며 모든 일이 끝나게 되면 돈을 지불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젤리카를 본 적이 있었으며 함께 게임도 했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또 젤리카도 이곳에서 본인과 같이 일을 시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녀의 천진난만한 말에 경찰은 끔찍한 범행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니린 모녀의 실종이 이네스와 관련이 있든 없든 그가 소녀에게 한 짓으로도 법적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이네스를 체포했는데 소녀와의 대화에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베니린 모녀 실종의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소녀에게 젤리카의 행방을 알고 있는지 묻자 그녀는 사람들을 놀라게 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어요. 이네스가 젤리카를 욕실로 데려갔는데 그 후 저는 젤리카를 다시는 보지 못했어요. 소녀의 말에 따라 스미스 경찰은 사건의 과정을 추측하기 시작했습니다. 젤리카가 마지막으로 나타난 곳은 이네스의 방이었고 이네스는 매우 화가 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젤리카는 이네스에게 피해를 입었을까요? 이는 CCTV 영상에서 왜 엄마와 딸이 방에서 나오는 장면이 없었는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네스가 정말로 두 사람을 해쳤다면 그는 어떻게 증거를 없앤 것일까요? 피해 모녀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네스의 차에는 붉은 흔적이 없었고 인근 쓰레기통에서도 피해자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녀의 증언만으로는 이네스가 사람을 해쳤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이에 경찰은 우선 이네스를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이네스를 계속 신문하며 그의 집을 봉쇄하고 증거를 열심히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이네스는 자신이 한 짓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소녀와 절대 관계를 맺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발견된 수갑과 옷 등에서 두 사람의 DNA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녀와 이네스는 같은 전염병에 감염되어 이네스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의 신문 끝에 이네스는 결국 정신적으로 무너져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리는 말을 했습니다. 그녀들은 지하에 있어요. 2주 동안의 수색 끝에 경찰은 드디어 주방의 지하에서 두 피해자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녀들은 주방 바닥에서 약 4피트 깊이에 묻혀 있었고 대량의 콘크리트로 덮여 있었습니다. 법의학 검사 결과 젤리카는 질식으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베니린의 가슴과 머리에는 부상을 입었는데 법의학자는 과다출혈로 인해 그녀가 숨지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네스의 집에서 발견된 쓰레기통에서 작은 우산을 발견하였는데 이네스와 젤리카의 DNA가 검출되었습니다. 이네스는 분명 젤리카가 살아있을 때 그녀에게 부도덕한 행위를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경찰은 그의 집에서 1.5kg의 망치를 발견했는데 여기에서도 베니린의 DNA가 발견되었습니다. 망치가 바로 베니린을 해친 범행 도구였습니다. 이네스는 베니린을 해친 후 비닐봉투, 담요, 방수천으로 그녀의 머리를 감싼 후 범행 도구와 함께 묻어버렸습니다. 그 후 이네스는 또 젤리카를 해쳐 아이를 어머니의 옆에 묻었습니다. 피해자와 범행 도구가 모두 발견되었고 증거가 완벽했습니다. 그럼 이네스는 왜 그렇게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을까요? 이네스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스테로이드 약물을 복용했는데 약의 부작용으로 자신을 통제할 수 없게 되어 사람을 해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집된 증거는 그가 모든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네스의 컴퓨터에서 경찰은 그가 34개의 데이트 웹사이트에 가입하여 사이트에서 수집한 여성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프레드시트를 만들어 그녀들의 나이, 키, 몸무게, 아이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등급을 매겼습니다. 이네스의 평가 기준에서 20대 초반의 아이가 있는 여성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는 점수가 가장 높은 베니린에게 호감을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네스는 그녀와 사귀려는 게 아니라 병적인 자기 만족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슈퍼마켓 CCTV 영상에서 베니린 모녀가 피해를 입은 그날 이네스가 슈퍼마켓에서 망치를 구매한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이네스는 자신이 의도적으로 모녀를 해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단지 베니린의 뒷모습이 본인의 이혼한 아내와 자신을 버린 애인과 아주 많이 닮아 그는 갑자기 화가 나서 망치로 그녀의 머리를 여러 번 내리쳤고 또 사무실에서 챙겨온 날카로운 물건으로 그녀를 찔렀다고 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젤리카가 계속 엄마를 찾으며 울자 짜증나게 되어 아이도 해쳤다고 했습니다. 이네스는 법정에서 아이가 엄마가 없으면 안 된다며 엄마와 함께 있는 게 도리라고 하며 본인은 단지 젤리카의 요구를 충족시키려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네스는 고의상해와 미성년자에 대한 부도덕한 행위로 종신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최소 36년 동안 복역해야만 가석방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설령 언젠가 사회로 돌아올 수 있다 하더라도 그는 이미 90살에 가까운 노인이 될 것입니다. 언니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셸라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녀에게 언니는 항상 용감하고 강인한 존재였습니다. 베니린은 싱글맘 모임에 가입하여 종종 모임에서 조직한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모임의 멤버들은 어린 젤리카가 똑똑하고 자신감 넘치는 아이라고 칭찬했습니다. 모두들 모녀가 참변을 당한 것에 대해 슬퍼했습니다. 그들은 브리스톨의 브래든 힐파크에 모여 베니린 모녀에게 조의를 표했습니다. 촛불과 꽃이 붉은 담요 위에 놓여 있었고 젤리카가 가장 좋아하는 테디베어도 함께 있었습니다. 근처 나무에는 흰색 풍선이 매달려 있었고 풍선에는 사랑받았어요. 그리워요. 기억할게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과 현실에서 만나는 것이 정말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